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7%대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피는 이 하단선, 완만하게 상승하던 이 하단선이 지금 밑으로 좀 깨졌고요. 코스닥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지금 요 밑으로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데는 조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왜 조정이 왔을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5월은 셀린메이가 아니라 오히려 바이인메이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시장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제가 아주 똑똑해서 이걸 잘 맞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장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혹은 아주 무너지는 데이터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유가 있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갖다 붙인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명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명분이 필요할까요? 페드워치를 보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2%로 확 내려왔습니다. 이게 FOMC 직후에는 95%였거든요.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좀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이때가 됐든 언제가 되든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1월 달에 되더라도 12월 달은 동결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어야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럼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달에 되는 게 급격하게 후퇴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대선 직전에 실제 금리 인하를 하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해지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월, 6월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간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선 직전에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한두 달 정도 증시가 좀 힘이 없는 상태가 나와야, 그래야 증시가 이 대선 직전 한두 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혹은 조금 일찍 올라서 7, 8월에 오르더라도 대선 직전에 증시가 좀 빠지지 않게 횡보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낙관적이었던 게 비관적으로 톤이 바뀌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는 보고가 났다. 자, 근데 이 보고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소 더 비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직전에는 신중히 낙관적이라고 했거든요. 파월도 FOMC 때 인플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가 이 확신이 조금 후퇴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시장에 대한 뷰가 낙관적에서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게 국채 시장으로 지금 분위기가 전이가 됐습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5년 만기 국채와 7년물 국채 이렇게 발행이 있었는데, 이 7년물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프라이머 딜러들이라는 사람들이 발행 규모의 17%를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이 프라이머 딜러들은 실제 이 경매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남은 이 채권들을 사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로 구성된 게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입니다. 이들이 17%를 가져갔다는 것은 채권 경매에서 83%밖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 15.6%하고 비교를 해보면 1.4%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게 수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발행 물량이 440억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시큰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냐? 크게 튀어 올랐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4.3%대 있었던 이 채권 금리가 상당히 안정이 됐었죠. 근데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갑자기 며칠 만에 튀어 올라서 4.5%를 넘어버린 겁니다. 이 4.5%는 심리적 저항선이었어요.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 대한 매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연준, 재무부, 정부 이 세 곳의 주체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연준과 재무부, 정부는요, 각각 독립된 기관들로서 자신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곳들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발을 잘 맞추고 있는지 보세요. 일단 지금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는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이 선거용 머니를 푸는데 정부 지출이 300조가 훌쩍 넘죠. 지금 이거 외에도 많은 돈들을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치솟게 됩니다. 그럼 이 인플레를 치솟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고금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미국의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처럼 잠깐 이런 분위기만으로도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면은 미국의 금융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자들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미국의 어떤 대출과 관련된 이 서민들의 삶도 힘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재무부가 어떻게 막아주느냐? 일단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원래 미국은 장기채 발행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장기채 발행을 확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렸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장기채가 시중에 발행되는 게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가격 하락적인 측면이 좀 방어가 되고, 그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채권 바이백이라는 것도 해줍니다.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들이 다시 되사는 거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채권 바이백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고금리가 되는 것에 대한 방어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플레는 올라요. 고금리 속에서도 인플레가 오르고 성장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은 고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속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죠. 자, 그걸 또 누가 줄여주느냐? 재무부와 정부가 손을 맞춰서 줄여줍니다. 일단 재무부는요, 고용기준 상향을 해줬어요.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10만 명 정도의 고용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20만으로 증가를 시켜줬죠. 그러면 실제로 20만이 넘게 나오더라도 그냥 완전 고용 수준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20만 밑으로 직전처럼 떨어지게 되면은 야, 이거 고용이 부족하다, 이거 금리 인상할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가 데이터까지도 수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물가 데이터도 직전에 하향 조정을 했죠. 0.3%가 마이너스 하향 조정돼서 이번에 3%가 올랐지만 그걸 좀 상쇄시켜줘서 실제로는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게다가 정부 또한 고용을 맞춰줍니다. 직전에 정부 고용이 9분의 1로 급격하게 줄어버렸죠. 정부가 고용을 아예 안 해버린 겁니다. 아니, 고용을 해야 될 정부가 고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 데이터가 확 하락하는 걸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아예 삭제를 시켜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월도 나와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줬죠. 그러면서 파월은 긴축, 테이퍼링은 축소하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심어주고요.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럼 또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밑에 이사진들, 연준에 대한 총재들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고금리 속에서도 인플레가 더 크게 급격하게 치솟는 건 맞고, 그리고 연준이 이 인플레가 상승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재무부와 정부가 각각 지금 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데이터 마사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역대급으로,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발을 맞춰서 움직인 걸 본 적이 없는데 역대급으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대선 전에 시장이 그냥 아예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정이 오더라도 이게 완만한 소폭의 조정일지 조금은 큰 조정일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겠죠. 자, 촬영 기준 오늘 저녁에 1분기 미국의 PC 물가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1분기 GDP가 나오고요. 거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녁에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의 직전 월 그리고 전년도 대비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지출 소득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장기간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으로 끝날지는 다음 주 증시 분위기를 좀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근 2달간 아주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그리고 그 직전에는 화장품으로 인해서 2배 가까운 수익, 적더라도 몇십 프로의 수익을 우리는 단기간에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익을 봤기 때문에 또 6월, 7월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이 좀 빠지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걱정돼서 급하게 쫓아갈 수 있겠지만 기회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 조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눌리는 거를 충분히 지켜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발빠르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시장은 테마가 계속 돌고 돕니다. 직전에는 우리 데이터 센터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지금 전력 인프라가 아주 부족하대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서 전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막 오르기 시작했고요. 야, 이 전력을 지으려고 했더니 구리가 부족하대. 구리 가격이 막 오르고, 이 구리가 필요하더라도 이 전력 전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이 막 올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ESS입니다. 이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G7이 지난달 말 그리고 올 초에 2030년까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6.5배나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G7 국가는 당연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세계 선진 국가들이죠. 왜 이렇게 ESS 시장을 늘리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니까 이 시장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효율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전기가 과연 일정하게 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자, 일단 태양이라는 것은 24시간 이 해가 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뜬 이 전력을 저장을 해놔야 밤에 공급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분 날도 있고 불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원전과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인 공급은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력을 100을 쓴다라고 해서 딱 100만큼만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죠. 항상 초과 여유분에 생산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ESS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ESS라는 것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비상 이 전력망이 3차까지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미리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강조드리는 후발주자들은 오르지 않은 업종들이 많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조금만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ESS와 관련된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속에서도 지금 먼저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애들도 있고 후발주자로 오르지 않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을 이번 조정장에 잘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두주자로 올랐던 업종들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추세선에서 눌리는 자리를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도 원전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후발주자를 강조를 드리죠. 이 후발주자는 시장의 테마가 돌다가 메인 이 주도주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런 불안한 심리가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후발주자들로 돈이 이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우리가 이번 조정장 때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알려드렸던 원전이든 화장품 시장이든 지금 아주 잘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공략해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제가 또 멤버십 방송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멤버십과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릴 말을 올라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만 좀 버리시고요. 저희 프리덤 경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